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목요일 오후, 현장 작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크레인 작업을 멈춰야 했고, 결국 오후 2시에 모든 작업자들을 돌려보냈죠. 평소라면 저녁 7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하는데, 이날만큼은 3시 반에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마침 수진이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여보 왔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민재는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고 수진이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있는데 말이에요. 현관에서부터 뭔가 낯선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수진이가 평소에 뿌리는 향수와도 다른 진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죠.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했는데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상시 수진이는 침실 문을 항상 닫아두는 편인데 말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사용한 콘돔 포장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 휴지통을 들춰보니 사용한 콘돔까지 있었죠. 손이 떨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대 위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는데 수진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짧았어요. 남자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베개에서도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고 시트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평소에 없던 남자용 헤어젤이 놓여 있었고 욕실에는 제가 쓰지 않는 면도 크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는데 민재 유치원에서였어요. 민재 아버님, 민재가 아직 안 데려가셨는데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3시에 데리러 가는데 이미 4시가 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면서 7살 아들은 유치원에 방치해둔 거였어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침실을 나오면서 거실을 다시 둘러봤는데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고 커피 잔 2개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쓰지 않는 머그컵이었어요. 유치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재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수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온갖 생각이 뒤섞이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민재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어디 갔다고 물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와서 민재에게 간식을 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오늘 낮에 집에 누가 왔었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저씨 왔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떤 아저씨? 까만 정장 입은 아저씨요. 향수 냄새가 많이 났어. 아이의 증언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랑 뭐 했는데?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닫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 민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와 그 남자가 침실로 들어가서 1시간 넘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갈 때 엄마한테 뽀뽀하고 갔다고도 했어요. 7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죠. 더 물어보니 그 아저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왔었어. 엄마가 민재는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라고 했어. 아이 앞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민재가 묘사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키가 아빠보다 조금 작고
머리에 젤 발라서 반짝반짝했어. 그리고 시계가 진짜 번쩍번쩍했어. 구두도 반짝반짝했고 고급 정장에 비싸 보이는 시계, 진한 향수. 분명 돈 있는 남자였어요. 그 아저씨가 민재한테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엄마하고만 얘기했어.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하고 얘기할 때랑 달랐어. 7살 아이도 느낄 정도로 수진이의 태도가 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뭐가 기억나? 아저씨가 엄마한테 꽃 줬어. 예쁜 꽃이었어. 그리고 뭔가 상자도 줬는데 엄마가 진짜 좋아했어. 선물까지 주고받는 사이였다니.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수진이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죠. 일찍 왔네? 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제가 침실에 들어갔다 온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누가 집에 왔었나?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침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죠. 머리카락도 평소와 다르게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져 있었어요. 블라우스 단추도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고 스커트에는 구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어요. 수진아, 정말 아무도 안 왔었나?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여전히 응, 아무도 안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엄마 아저씨가 준 꽃은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당황하며 꽃, 무슨 꽃이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거짓말이 들통난 상태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는 수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10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에는 항상 잠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봐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더군요. 샤워할 때까지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들어갔어요. 옷차림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평상복을 입었는데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드레스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준 적 없는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옷들이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내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결제한 내역이 여러 번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2명분의 식사비를 결제한 기록도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속옷과 화장품을 산 내역도 보였죠. 제가 준 생활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짜리 속옷을 사고 50만 원짜리 향수를 사고 100만 원이 넘는 핸드백도 샀더군요. 수진이 가방을 뒤져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호텔 주차권이 여러 장 있었고 명품 브랜드 쇼핑백 그리고 제가 사준 적 없는 고급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빨간색 레이스 속옷은 정말 과감한 디자인이었는데 평소 수진이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장대 서랍에서는 새로운 향수와 립스틱 그리고 남자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편지까지 발견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수진아, 오늘도 너와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았어. 진호는 너의 진짜 모습을 모르겠지만 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알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영원히 사랑해, 영민이가 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죠. 영민이라는 이름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따로 쓰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진호는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남자야. 영민이와 있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영민이는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줘. 진호와는 비교도 안 돼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제가 재미없는 남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다른 페이지에는 오늘 영민이와 호텔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진호와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야. 영민이 손길 하나하나가 전율을 일으켜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라고 적혀 있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수진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점점 호텔을 이용하고 급기야는 우리 집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매일같이 길게 통화한 흔적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도 통화하고 낮에도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죠. 혼자서는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문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어요. 40대 중반의 경력 많은 탐정이 직접 담당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불륜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 드리겠어요 라고 말했죠. 탐정비는 일주일에 200만 원이었는데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수진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그 남자와 만난다는 거였습니다.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이나 카페, 때로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함께 하기도 했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결혼 10년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20살짜리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로 키가 저보다 조금 작고 잘 차려입은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민재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고급 정장에 비싼 시계, 그리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였는데 적어도 억 원은 넘는 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원룸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이 조사해보니 수진이가 그 원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일주일에 2~3번씩 그곳에 드나들고 있었어요. 원룸 위치는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탐정이 원룸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커플 잠옷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욕실에는 남녀 세면용품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원룸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놓은 거였어요. 탐정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남자도 기혼자라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두 명의 기혼자가 서로 가정을 속이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름, 직업, 근무지, 가족관계, 연봉까지 모든 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탐정은 일주일 더 조사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탐정에게서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최영민, 나이 43살이고 대기업 건설사 본부장이었어요. 연봉은 2억 5천만 원 정도로 제 연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3년 전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그의 회사가 대형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경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낙찰을 받았고 최영민의 회사는 탈락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5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였는데 최영민이 직접 입찰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탈락 후 최영민은 회사에서 상당한 문책을 받았고 승진에서도 밀렸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보너스도 깎이고 팀원들 앞에서 망신도 당했다고 해요. 탐정이 조사한 바로는 최영민이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상당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우연히 동네 대형마트에서 수진이를 보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해서 말을 걸고 혹시 박진호 씨 아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남편 직장 사람인 줄 알고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몇 번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하면서 점점 친해져서 연락처를 바꾸게 된 거였습니다. 최영민의 본래 목적은 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에게 진짜 감정이 생긴 것 같다고 탐정이 말했어요. 탐정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려줬는데 수진이가 진호는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남자예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고 저랑 대화도 잘 안 해요. 영민 씨와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민은 처음에는 그냥 복수하려고 접근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씨 같은 여자를 옆에 두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박진호가 한심해요. 우리 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답했다고 해요. 복수에서 시작된 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최영민의 집안 사정도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딸은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최영민은 가족들에게는 회사 업무로 바쁘다며 거짓말을 하고 수진이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야근이 많다고 말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라고 핑계를 대고 수진이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의 아내도 남편의 불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최영민 가족 사진을 보니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아내는 단정하고 온화해 보였고 딸은 아버지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와 민재에게 이런 상처를 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줘야 했어요. 탐정을 통해 더 자세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원룸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편지와 일기장,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이들의 감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쓴 편지에는 영민아, 너와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진호와 산 10년보다 너와 함께한 몇 달이 더 의미 있어. 이제 진호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지겨워. 빨리 너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가 지겹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른 편지에는 진호는 나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 여자로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하지만 영민이는 달라.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줘.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 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영민이 수진이에게 쓴 편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수진아, 처음에는 내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널 사랑해. 너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곧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자라고 적혀 있었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수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밤에 잠들 때도 너를 그리워해. 우리 이제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겨워.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 사랑을 보여주자고 했어요. 복수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둘 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원룸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최영민과 함께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유명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커플 반지까지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빼고 다른 반지를 끼고 있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첫 번째 여행, 100일 기념, 사랑의 영민아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몰래 녹음한 최근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영민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나 이제 진호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고, 최영민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승진하면 모든 걸 정리할게. 그때 우리 둘이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고 답했다고 해요. 승진하면 연봉도 더 올라가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 그때 수진이와 민재까지 함께 살자는 말까지 했다더군요. 제 아들까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 최영민이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탐정이 확인해 보니 다음 달에 임원 승진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복수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승진 직전에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최영민은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 원룸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사진 100여 장, 동영상 10여 개, 녹음 파일, 편지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 법정에서 불륜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었어요. 이제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유명한 가정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는 건설업계를 담당하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최영민의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최영민이 다음 달에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줬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임원 도덕성을 매우 중시해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즉시 승진 취소되고 징계까지 받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대기업 임원 후보의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최영민의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에도 익명으로 증거 자료들을 발송했어요. 임원 승진을 앞둔 사람의 도덕적 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민의 아내에게도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면서 증거 사진들도 몇 장 동봉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적었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수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를 재우고 둘만 남았을 때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들, 편지들, 카드 내역서, 호텔 영수증까지. 이게 뭐냐고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진호야 이건 어떻게?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최영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그 남자와 함께 하겠다면 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진호야. 하지만 난 이제 영민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난 이미 영민이를 너무 사랑해서 돌이킬 수 없어. 영민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영민을 선택한 거였어요. 민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민재도 나와 함께 갈 거야. 영민이가 잘해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제 아들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후회하지 마.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제 복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영민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원 승진 심사 과정에서 그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승진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윤리 규정에 따라 기혼자 임원이 다른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예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기혼자인 임원 후보가 다른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원룸까지 얻어서 만나고 있었다는 게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어요. 회사의 도덕성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주된 해고 사유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대기업 본부장,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로 해고라는 제목으로 최영민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실렸어요. 물론 수진이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죠. 기사에는 기혼 남성이 다른 기혼 여성과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별도의 거주지까지 마련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최영민의 아내도 이 기사와 제가 보낸 편지를 보고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최영민이 완전히 밀렸어요.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재산의 70%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학생 딸도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빠 얼굴도 보기 싫다며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완패했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변호사는 이런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집과 모든 재산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수진이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7살 아이까지 있는데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며 우리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다더군요. 수진이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 있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몰상식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최영민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불륜 스캔들로 유명해진 사람을 고용할 회사는 없었거든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건설업체를 차렸다고 들었는데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요. 수진이와 최영민은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서로 탓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달 못 가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원룸에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민재는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진 걸 많이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할 때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남자끼리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1년 후 민재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만났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때문에 만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와 달리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도 그분을 정말 좋아했고 그분 딸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아빠, 이모랑 결혼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민재가 말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재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이와 최영민이 저에게 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정을 배신하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킨 저는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고 새로운 시작도 행복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